저는 수천억짜리 건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일부러 노숙자 차림으로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제 예비 사위를 시험하기 위해서요. 딸이 처음 그 남자를 데려왔을 때 저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정장, 가지런한 말투, 고개 숙여 인사하는 예의 바른 눈빛.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도윤입니다. 딸은 제 옆에서 팔짱을 끼고 속삭였습니다. 아빠, 도윤 오빠 정말 성실해. 민원인들한테도 진짜 친절하고 욕먹으면서도 웃으면서 일한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지. 공무원이지. 안정적인 월급에 우리 집 사위면 집 걱정도 없겠지. 결국 나를 보고 오는 건 아닐까? 평생을 부동산으로 버텨온 제 인생이 떠올랐습니다. 땀으로 모은 건 맞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돈 많은 노인 하나였겠지요. 제 옆에는 항상 돈 냄새를 맡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인, 사업가, 친척, 심지어 몇십 년 알고 지낸 친구까지도. 사위까지 그러면 그건 못 참지. 그날 밤 딸과 예비 사위가 돌아간 뒤 저는 거실불을 꺼놓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고 거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돈을 안 본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때 문득 떠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말했던 것. 아빠, 도윤 오빠는 구청에서 노숙자 어르신들 오면 자기 돈으로 밥도 사줘. 동사무소에 민원 아닌데도 그냥 말벗대주고. 노숙자, 동사무소, 예비사위. 퍼즐 조각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 아주 제대로 한번 확인해보자. 그날 밤 저는 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첫 시간에 남루한 옷 좀 구해와. 신발은 바닥이 갈라진 걸로. 비서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에 가시게요? 저는 창밖 하늘을 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사위 될 사람을 직접 만나러.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옷장은 여전히 수억짜리 양복들로 가득했지만 오늘 제 선택은 그 옆에 걸려있는 허름한 점퍼 한 벌이었습니다. 비서가 밤새 구해다 둔 옷이었죠. 냄새가 좀 났습니다. 거칠어진 천, 해진 소매 끝, 꿰맨 자국, 그리고 바닥이 닳아 뒤틀린 운동화까지. 거울 앞에 서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일부러 수염을 깎지 않은 턱을 쓸어보았습니다. 눈 밑에는 어제 일부러 늦게까지 잠을 안 자서 진한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 아무리 날 알아본다 해도 오늘만큼은 나를 그냥 불편한 사람 정도로 보겠지. 차 대신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몇 번이나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구청 맞으시죠? 그래요, 거기 가요. 목소리도 일부러 좀 쉰 사람처럼 낮게 깔았습니다. 손에는 일부러 낡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안에는 구겨진 서류 몇 장을 넣어두었습니다. 내용은 사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적은 서류가 아니라 한 사람의 눈빛과 태도를 확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동사무소 건물 앞에 내렸을 때 저는 괜히 한 번 숨을 골랐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민원실, 번호표 기계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멀리 창구에서 고개를 숙이며 민원인의 서류를 받아들고 있는 말쑥한 청년 하나. 저 아이겠지. 저 아이가 내 딸의 선택. 문을 열고 들어서자 특유의 공공기관 냄새가 났습니다. 복도 청소 세제 냄새, 오래된 서류철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웅성거림. 몇몇 사람들이 저를 슬쩍 쳐다봤다가
곧 시선을 피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노인, 해진 옷, 낡은 신발. 익숙하면서도 피하고 싶은 풍경. 그래, 나도 안다. 나라도 피했겠지. 더러운 게 아니라 불편하니까. 번호표를 뽑지 않고 저는 그냥 한쪽 구석 의자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등받이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저는 일부러 조금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이걸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글씨도 잘 안 보이고. 몇몇 시선이 다시 저를 흘끗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사람, 제 예비사위로 보이는 그 청년만이 창구 한쪽에서 저를 힐끔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창구의 줄이 없어지는 틈을 타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향해 걸어오는 발걸음이 제 쪽으로 멈췄습니다. 어르신, 어디 많이 불편하신가 보네요. 저는 일부러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 앞에 무릎을 살짝 굽혀 제 눈높이로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혹시 서류 때문에 오셨어요? 그 눈빛은 제가 평생 보아온 거래하려는 눈빛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조금 망설임이 있었고 조금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모른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 나도 모르겠어. 이걸 내라고 해서 집도 없고 주소도 없는데. 그가 제 손에 들린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제가 하나씩 같이 볼게요. 여기 사람들 바쁘다고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잠깐만요. 이쪽으로 모실게요. 그는 저를 민원 창구 앞이 아닌 옆에 있는 작은 상담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 안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이 아이 연기하는 건가? 딸이 나 때문에 미리 말해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곧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섣불리 마음 풀지 마. 사람은 끝까지 봐야 한다. 그는 제 서류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내용은 엉망이었습니다. 일부러 주소란에는 오래전에 철거된 달동네 주소를 적어두었고 연락처도 흐릿하게 써두었지요. 어르신, 이 주소는 지금 철거된 곳 같아요. 여기서 계속 지내셨던 거예요? 그 질문은 대본에 없는 정말로 걱정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떠돌다 보니 잊어버렸지. 딱히 갈 데도 없고. 제 말에 그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류철을 덮고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분들 오면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적단 말이야. 그 내면의 독백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찌릿했습니다. 제가 평생 쥐고 있던 힘과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분야. 제도라는 이름 아래 놓친 사람들. 그는 제 눈을 다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도상으로는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진 않아요. 근데 주민등록이나 기초수급 관련해서는 제가 끝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혹시 식사하셨어요? 저는 일부러 투덜거리듯 말했습니다. 밥이 뭐가 문제야, 나 같은 노인네한테. 누가 밥 사주나. 그 말에 그는 잠시 웃음을 머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야죠. 제 돈으로 사드리는 거니까 눈치 보지 마세요. 점심시간 조금 땡겨 쓸게요. 괜찮으시면 이따 같이 근처 분식집 가요. 따뜻한 국물 드셔야죠. 이 아이 대체 뭐지?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제가 가진 건 건물과 땅 숫자로만 세어도 셀 수 없을 만큼의 돈이었는데 그는 제게 분식집 한 끼를 마치 엄청난 결심을 한 사람처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어떤 벽이 약간 금이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원실 안쪽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김도윤 주무관, 방금 온 민원건 말이야. 서류 다시 정리해서 올려야 해. 그는 저를 힐끔 보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해요. 잠깐만요. 다녀와서 바로 계속 도와드릴게요. 절대 그냥 안 보내드릴게요. 약속할게요. 그가 황급히 자리를 뜬 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민원실 안은 다시 떠들썩해졌고 사람들은 각자의 불만과 사정들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건가? 아니야,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이건 내 딸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한참 후 그는 다시 뛰어오듯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숨이 약간 가빴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어르신, 제가 담당자랑 한 번 더 이야기해 봤어요. 잠깐 같이 위층 가보실래요? 생활복지 쪽이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손님을 대하듯 제 팔을 조심스럽게 받쳐주었습니다. 내려가는 발 한 칸마다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말해야 하나?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시험은 충분히 했어. 복도 끝, 사람 없는 곳까지 걸어갔을 때 저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아, 예. 김도윤입니다. 어르신. 혹시 결혼은 했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 예, 아직은요. 곧 어쩌면요. 혹시 건설 회장 딸이랑 결혼한다는 그 사람이 자네인가?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굳어지고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그걸 어떻게 해? 저는 모자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조금 펴고 평소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아버지다. 그 순간 복도 공기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눈동자는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회 회장님?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그래, 나다. 그리고 자네를 시험한 비겁한 노인네이기도 하고. 그 말을 하고 나는데 제 목이 조금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복도 한쪽 의자에 나란히 앉았을 때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몰라 뵙고 이런 차림을 하신 줄도 모르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나야. 제 입에서 예상하지 못한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내내 그를 의심했던 제 마음이 이제야 제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의심하는데 익숙해져 있었어. 누가 내 돈을 탐내는지, 누가 거래를 하려는 건지, 누가 겉과 속이 다른지. 그러다 보니 딸이 사랑하는 사람마저 믿지 못했지. 저는 옆에 앉은 그의 손등을 슬쩍 보았습니다. 볼펜 잉크가 묻어있는 굳은 살 박인 손. 제 회의실에서 악수하던 매끈한 손들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오늘 자네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 노숙자 한 명쯤 대충 돌려보낼 수도 있었잖나. 귀찮다고, 시간 없다고, 제도상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을 거야.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에게로 돌렸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늘 친절했던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화도 나고 짜증난 적도 있었고요. 근데 어쩌다 보니 이 자리에 앉게 된 이상 눈앞에서 길 잃은 사람들 모른 척하는 건 그게 더 잠이 안 와서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오늘 자네를 시험한다고 나왔지만
정작 시험을 받은 사람은 나였구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게 많았습니다. 돈으로, 건물로, 숫자로 사람을 평가해온 제 시간들. 그리고 오늘 아침 바닥이 다른 운동화를 신고 걸어 들어오던 제 모습. 자네.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오늘 나한테 분식집 한 끼 사주겠다고 했지? 그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우물거렸습니다. 아, 그건 제가 회장님인 줄 알았으면 감히 그런. 아니, 그 말을 했던 자네가 진짜 자네야. 나는 그게 좋았어. 분식집이면 어때? 국밥이면 어때? 내 딸 옆에 있을 사람은 밥을 사줄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제 안에서 오래 굳어있던 게 하나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윤 씨, 제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똑바로 불렀습니다. 나한테는 돈이 많아. 근데 오늘 보니까 자네한테 있는 건 내가 없는 거더군. 시간 내서 귀찮은 사람 옆에 앉아줄 줄 아는 마음. 그거 내 딸이 닮았으면 했던 거야. 제 말에 그는 눈을 질끈 감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회장님 딸 옆에서 적어도 외롭지 않게는 만들 자신 있습니다. 부족하면 더 배우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은 오늘처럼 눈앞의 사람 외면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오래 감춰두었던 절망이 서서히 풀리고 그 자리에 조용한 희망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내 딸 안심하고 맡겨도 되겠다. 좋아.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딸이랑 같이 우리 집으로 와. 노숙자 분장 말고 말쑥하게 하고. 근데 한 가지는 꼭 지켜줬으면 좋겠네. 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나한테 했던 것처럼 언제까지나 힘없는 사람들한테 분식집 한 끼 사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줘. 그게 내가 자네에게 바라는 유일한 예물이다. 복도로 들어오는 햇빛이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집이 수십 채인 건 변함없지만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가볍고 환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딸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도 바빠? 우리 주말에 도윤 오빠랑 같이 갈게. 저는 잠시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 오늘 와라.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이 좀 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의심하자. 이 아이는 내 돈이 아니라 내 딸을 보고 온 거니까. 그날 이후로 제 서랍 속에는 아직도 그날 입었던 허름한 점퍼가 한쪽에 접혀 있습니다. 건물 열쇠들 사이 가장 구석진 곳에요. 가끔 마음이 또 의심으로 기울어질 때면 저는 그 점퍼를 꺼내 손으로 한번 쓸어봅니다. 그리고 그날 동사무소 복도에서 들었던 한마디를 떠올립니다. 절대 그냥 안 보내드릴게요. 약속할게요. 그 약속이 고맙고 그 약속 덕분에 제 딸의 미래가 조금 더 따뜻해졌다는 걸 오늘도 조용히 느끼며 살아갑니다.